자,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깍지 한번 칠까요? 자, 오른쪽 하겠습니다. 왼쪽 하겠습니다. 예. 이제 아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말했듯이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논리적인 결론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특히나 이제 단답형보다는 단답형은 이제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있느냐 하는 걸 물어보는 거고요. 서술형 같은 경우에서는 논리적 결론을 낼 수 있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집중해 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철근 이음의 종류 이거는 똑같은 문제 풀었죠. 예, 이건 문제 풀었는데 자 이제 이런 부분을 볼게요. 어저께 이제 비교표 강의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보통 이제 커플러 우리 나사마디 철근을 많이 이제 비싼 데서는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나사마디 철근을 한번 평행식하고 경사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철근이 있다가 여기 나사산을 이게 깎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평행하게 하는 평행식의 어떤 커플러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 단부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경사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죠. 경사식으로 테이퍼식으로 이제 깎은 거죠. 테이퍼식으로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나사산을 이렇게 둔 거예요. 이렇게요. 나사산을 두고 여기다가 이제 커플러를 이렇게 이제 했다. 커플러를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만들었다. 커플러를 만들었다. 자, 이렇게 만든 거하고 이렇게 만든 거, 즉 평행식, 평행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경사식하고 이렇게 이제 했다. 어떤 게 더 구조적으로 우수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네, 경사식이 더 우수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구조적으로 우수하지만은 어떤 게 더 비싸요? 경사식이 당연히 비싸겠죠. 그러면 결론은 뭐죠? 보통 이음 같은 경우에서는 이음은 그 구조적인 영향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는 게 맞아요. 현장에서는. 예를 들자면 보의 센터, 거기는 휘뭉력이 가장 크게 걸리죠. 또는 이제 기둥, 단부 이런 데서는 응력이 집중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이음을 고기능성 이음을 적용을 하고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겹이음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방안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겠죠. 즉 다 기계식 이음으로 할 필요도 없고요. 어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하는 어떤 지침이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응력이 집중되는 휘뭉력이 가장 큰 부분 또는 전단력이 가장 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이음에 대한 어떤 기본 지침 같은 것들이 마련되면 현장에서 적용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런 얘기를 쓰셔도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도 얘기해요. 포장에서는 우리가 보통 겹이음 방식을 해가지고 연속 철근을 배근을 하는데 요즘에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MRCP라고 있어요. MRCP는 어떻게 되냐면 커플러를 이용해서 기계가 접합하는 이음 방식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연속 철근을 아주 빠르게 공사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메케니컬 리인포스먼트 콘크리트 페이버먼트라고도 불러요. 이제 기계식으로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한다? 그 커플러에 대한 부분에 어떤 얘기를 꺼낼 수 있어요? 커플러에 대한 어떤 그 기능 향상 방안을 얘기를 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음의 종류를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특징하고 이음 시공시 주의사항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면은 효율적이고도 경제적으로 시공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제시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 나오는 게 좋다? 모멘트에서 예를 들어서 모멘트가 가장 큰 보의 중앙 부분 또는 기둥에서의 단부 이런 부분에 대한 응력 집중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요? 기계적인 어떤 고성능의 이음 방식이 적용돼야 할 것이다. 또는 적용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런 지침이 마련되는 것도 더 좋고요. 뭐 대단한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니라 이음을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진공 콘크리트는 자 이거는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물을 석션을 하는 거예요. 콘크리트에서 잉여수라는 게 있죠. 자, 왜 잉여수가 있다고 했죠? 우리 이제 콘크리트를 배합을 하면은 적정의 물결합 제비가 있다고 했죠. 강도하고 물결합 제비의 관계를 보면 강도를 내는 가장 최적의 물결합 제비는 얼마예요? 25%예요. 그런데 우리는 수밀성 구조라도 50% 정도는 넣는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물결합 제비가 적어도 50%를 넣어요. 잉여수가 한 25%더 들어간다. 그 이유는 뭐죠? 워커빌리티 때문에 그래요. 강도는 나는데 작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콘크리트는 뭐가 들어가요? 잉여수가 들어가요. 즉 작업성을 내기 위해서 쓸데없는 물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잉여수가 나중에 어떤 역할을 어떤 문제를 일으키나요? 건조 수축을 일으켜요. 초기에는 소성 수축을 일으키고요. 대부분의 건조 수축을 일으켜요. 그래서 콘크리트에서 가장 큰 균열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건조 수축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얘는 어떻게 된다? 얘를 비벼는 다음에 잉여수를 다 뽑아내는 거예요.
일단은 비벼서 물결압제비를 한 50% 맞춘 다음에 비벼요.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비닐막 깔고 진공 호스를 해가지고 뽑아내는 거예요. 잉여수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건조 수축에 대한 저항성이 커지고 수밀성이 커져요. 완전히 짱짱한 게 되겠죠. 이거 반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커요? 수밀 구조는 폭렬 저항성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불이 나면은 열이 증기압이 방출이 돼야 돼요. 공극이 크면. 근데 얘는 공극이 극단적으로 작은 수밀 구조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얘는 어떤 문제가 있다? 물론 경제적인 문제도 떨어질 수 있지만 화재에서는 취약할 수 있어요. 꼭 우리가 얘기하는 고성능 콘크리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수밀성이 높은 짱짱한 수밀 구조는 증기의 방출구가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얘기 꺼낼 수 있어요. 즉 이게 진공 콘크리트의 목적은 뭐냐면 잉여수를 제거해서 뭘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건조 수축 저항성을 높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잉여수가 나중에 빠져나가면서 콘크리트가 수축해서 균열이 생긴 걸 뭐라고 한다? 건조 수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공 콘크리트는 예를 들어서 물결압제비 아까 얘기했듯이 보통 25%의 어떤 물결압제비가 적정한데 강도 내기에는 최적인데 그것보다 25% 이상은 더 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사후에 뺀다라는 건데 그게 문제는 뭐예요? 반대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즉 수밀성이 커지면서 폭렬 저항성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가 좋아요? 섬유 보강하면 괜찮죠. 그러면은 그게 화재가 나더라도 증기 방출구를 형성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문제 풀었나요? 이거는 제가 그대로 얘기할게요. 이거 전 회차에 풀었어요. C는요. 130회 마지막에 이거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거 뭐 몇 번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 10번 문제는 그대로 나왔어요. 기능에 따른 분류. 이거 이렇게 나온다고 했어요. 방파제의 종류하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특수 종류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 구조 형식에 따라서는 직립제, 경사제, 혼성제가 있는데 기능에 따라서는 뭐 한다?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즉 항내 정온성을 높이는 방파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공국률이 크고 이런 부분보다는 유수 격실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슬릿을 만드는 방파제 같은 거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월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정부를 이렇게 만들기도 해요. 이렇게 만들어서 파도가 치면 이렇게 쇠파가 되게끔. 그래서 월파 방지나 쇠파를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있고요. 파력 분산을 하고 뭐 예를 들어 그 이제 폭풍에 대한 어떤 저감이라든지 연안 침식을 억제하는 방법. 즉 연안 침식은 어떻게 되죠? 방파제가 이렇게 평면 구조면은 파가 반사가 돼요. 근데 얘를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반원형 구조를 갖는다고 한다면 파가 나오면 직각으로 비껴맞기 때문에 파가 서로 세파가 되죠. 상쇄가 된다고요. 그래서 파가 주변의 연안 침식을 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제 방파제에 대한 종류 시험 문제가 나오면 특수 종류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 이런 얘기도 했었죠. 방파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해안선을 가려요. 아니 좀 바닷가에 나와서 풍광도 보고 싶고 힐링을 하려고 딱 바닷가에 갔는데 방파제가 쫙 둘러가지고 해안선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파제도 있다? 플립보드 방파제라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반이 있으면은 이게 수면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낭창낭창한 이런 스트립 구조, 즉 띠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럼 파도가 오면 얘가 낭창낭창하면서 어떻게 한다? 파력을 저감시키는 거죠. 이런 기능성 방파제도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해안선을 가리지 않고 미관을 확보하면서 잠수식으로 된 방파제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구조 형식과 기능에 따른 분류 얘기하면 특수 방파제에 대한 부분을 자꾸 얘기를 꺼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연안 침식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파제 또는 해안선을 가리지 않는 방파제 이런 여러 가지 방파제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꺼낼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런 얘기를 꺼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 특수 방파제 얘기했는데 파력 분산 방파제 이렇게 있고요. 전에는 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뭐요? 에너지 순환형 방파제. 조력 방파제 있잖아요. 우리 이제 시화 방조제 같은 데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밀물 썰물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뭘 했냐면 터널을 만들었는데 이 터널 구멍에 여기에 뭐가 달려 있다? 프로펠러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얘가 밀물 썰물이 되면 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에너지가 얘가 프로펠러가 돌면서 전기 에너지가 생성이 되죠. 조력 방파제예요. 그러니까 방파제도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다? 에너지 순환형 방파제를 만들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그냥 파만 막는 게 아니라 고기능성 방파제에 대한 어떤 개발 방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꺼낼 수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런 정도. 자, 이거는
처음 나온 문제라서 적중이라고 안 썼어요. 예. 근데 안 나온 건 안 나왔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게요. 사방이 뭔가요? 사방이라는 정의는 뭐냐면 산사태 재해 예방이에요. 즉 뭐냐면 사면의 방제. 사방. 우리가 사방 시설 하면은 사면의 무너짐을 방지하는 시설을 사방 시설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방 호환공 하면 처음 듣는 얘기잖아요. 이게 원래는 어디서 얘기하냐면 어디서 얘기해요? 산림청에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를 계속 내다 보니까 이게 원래는 안전율 유지공이에요. 안전율 유지공인데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사방은 뭐예요? 산사태 재해 예방을 사방이라고 불러요. 경사면의 방제. 이해되시죠? 거기다가 호환공은 뭐냐면 호환은 비탈면 침식 방지 시설을 호환이라고 해요. 호환은 하천 호환도 있고 해안 호환도 있어요. 그러니까 파도가 치거나 물이 흐르면은 그 표면을 그 제방이나 이런 표면을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보호 시설을 뭐라고 한다? 호환이라고 불러요. 그럼 사반 호환공은 뭐예요? 안전율 유지공이에요. 거기다 사면에다가 돌블럭이나 뭐 때 심는 거나 이런 유지공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안전율 유지공, 콘크리트 블럭공 뭐 이렇게 쓰면 되는데 뭐라고 쓴다? 사반 호환공 하면 사방하면은 사면의 방제, 산사태 방제 시설인데 호환은 뭐예요? 안전율 유지 시설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보통 안전율 증가공하고 안전율 유지공이 있는데 안전율 유지 시설, 즉 콘크리트 블럭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좀 어렵게 한다.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 사방 시설의 호환공에 뭐가 들어가냐면 사방 댐도 들어가요. 걔는 그 면에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토성류가 생기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곡이 있으면 여기 호환공이 여기에 들어가죠, 블럭이.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가로질러서 이제 수평으로 해가지고 뭐 격자로 만드는 이 사방 댐도 뭘로 들어간다? 사방 호환공의 일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방 댐 자체가 이 호환을 보호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냈다. 그럼 이거 시험 문제 딱 나오면 뭐예요? 사방 시설 같으면 우리 저번에 어떻게 했죠? 사방 대책 시설이라고 시험 문제 풀었어요. 사방 대책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네 가지 있다고 했죠. 표면수의 유출을 억제한다. 유출을 억제한다. 유량을 제어한다. 뭐 이거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니면은 뭐 그 토성류를 차단을 한다. 뭐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 시설 가지고 쓰셔도 충분히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시면 뭐냐면 광의적으로는 사방댐도 포함된다라는 거고요. 이제 친환경 호환 같은 거 만들면 좋다고 했죠. 왜냐하면은 거기를 굴착을 하고 나오면은 거기서 나오는 현지 발생의 석재나 식재를 이용해서 만들면 친환경적인 사방 시설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발전 방안을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는 뭐 실은 시험 문제에 처음 나오고 처음 나오는 단어지만 우리가 얘기했던 어떤 토성류에 대한 대책 시설, 사방 대책 시설에 대한 부분에서 내용을 쓰시면 충분히 쓰실 수 있는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나트륨과 실드 TBM 비교를 하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비교표 특강을 했었으니까 이제 알겠죠.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실드 TBM이 있고요. 실드 나트륨이 있고요. 실드 TBM, 실드 TBM. 자, 이게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얘 공사에 대한 원리, 원리 또는 뭐 굴착 원리라고 하면 되겠네요. 굴착 원리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제성, 그 다음에 시공성 이렇게 뭐 쓴다고 했어요. 이것만 해도 비교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얘는 굴착을 어떻게 하는 거죠? 막장에서 직접 천공하고 장약하고 발파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막장이 직접 천공하고 발파하는 방식이고요. 얘는요? 기계 굴착, 즉 우리가 얘기하는 치즐, 디스크 커터를 이용해서 이제 기계 굴착하는 방식이에요. 굴착하는 방식이다. 경제성은 어떤 게 더 우수해요? 경제성은? 연장에 따라 틀리다고 했죠. 또는 규모에 따라 틀리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쓴다? 양호 분량 쓰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연장 길이가 3에서 4km 이하일 경우에서는 어떻게 된다? 설비비가 덜 들어가므로 얘기가 경제적이고요. 얘가는 이상에서는 경제적이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상에서는 계속 지보는 안 쓰고 실드 세그먼트만 들어가고 그 장비는 전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 이상에서는 얘가 경제적이다 이렇게 쓴다고 얘기했죠. 시공성은 어떤 게 우수해요? 이것도 틀려요. 예를 들어서 막장에 예를 들어서 막장에 대한 지질의 변동성이 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는 이 막장을 팠더니 연암이고 저기 팠더니 풍암이고 저기 팠더니 경암이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막장에 대한 변동성이 크면은 뭐가 시공성이 좋아요? 나트륨이에요. 나트륨은 보면서 장향량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근데 쉴드 TBM은 왜 나빠요? 디스크 커터를 계속 바꿔줘야 돼요. 연암용, 풍암용, 경암용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거 시공성이 우수 불량 이렇게 쓰면 절대 안 돼요. 뭐 한다? 막장에 대한 집안의 변동성이 큰 집안에서는 얘가 유리해요. 막장의 변화에 따라 장향량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유리. 근데 얘는 뭐예요? 불리해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써야지 양호, 불량, 보통 양호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비교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했죠? 그 이유나 기준이에요. 왜 양호한지 왜 불량한지 그 이유를 설명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걸 설명 안 하면 꽝이에요. 꽝.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유를 모른다는 얘기죠. 그걸 보자고 시험 문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비교표 강의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비교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실은 예를 들어서 원리하고 경제성, 시공성 하면 이것만 해도 7줄 반 페이지가 나와요. 이것만 해도 3분의 1페이지에서 10페이지 넘게 나오죠. 그러니까 저렇게만 쓰셔도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양호, 불량, 보통 양호 이렇게 쓰면 절대 안 된다. 거기에 뭘 써야 된다? 그 이유나 기준, 사유나 기준을 써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걸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주변의 구조물이 인접 구조물이 가까운 데서는 어떤 게 더 유리해요? 그것도 경우에 따라 틀려요. 예를 들자면 구조물이 어떤 구조물이냐에 따라서 틀리겠죠. 예를 들자면 공학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경제성인데 이 구조물이 굉장히 탄탄하고 기초가 말뚝 기초로서 지기바까지 다 있어요. 그럼 굳이 그걸 기계굴착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집안이 구조물이 있는데 시설물 우리가 이제 점검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5등급을 맞은 우리가 얘기하는 C등급이나 D등급을 맞은 거예요. 그럼 이 구조물이 굉장히 시설물이 불안정한 구조물이에요. 거기 통과할 때는 발파하면 안 좋겠죠. 그러니까 시설물이 근접한 구간이라고 무조건 발파다 기계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시설물에 대한 노후도, 기초 집안에 대한 기초 형식 이런 걸 보고 결정하는 거지. 아니 시설물이 가까우니까 튼튼한 구조물인데 발파는 절대 안 돼요. 이거는 비공학자적인 접근 방법이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한다? 시설물에 대한 근접하면 뭐예요? 근접 구조물의 노후도, 기초 형식에 따라 그게 기초가 직접 기초이면서 노후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등급이다 하면은 얘가 낮고 D등급이고 C등급이다 하면 얘가 낮다라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이런 얘기는 구조물이 근접했으면 얘가 낮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이에요. 자, 이건 이제 또 얘기를 해볼게요. 공학이란 무언가요? 이게 이제 기술사 강의할 때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 있나요?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없어요. 맨날 그냥 책 읽는 얘기하지. 공학이란 뭐라고 했죠? 이게 과학에다가 코스트를 넣은 게 공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가 절감하는 기술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학자로서 쉴드 TBM이랑 나트륨을 비교를 하는데 근접 구간에서 무조건 쉴드 TBM 해야 된다. 코스트가 엄청 올라가는데 이게 맞는 공학자의 접근 방법인가요?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쓰실 때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물론 뭐 경제적인 측면 외에도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기본의 자 공학자의 기본 덕목은 뭐예요? 원가 절감이에요. 원가 절감이라고요. 그 남는 비용으로 나중에 기술 투자도 하고 안전 투자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예, 그런 얘기다. 자, 그래서 이거 비교표는 구체적으로 쓰셔야 돼요. 예, 그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고 했죠? 예, 이거는 우리 다방 클리닉 밴드 2번 풀었더라고요. 시험 직전 주에 이거 서술형으로 풀었더라고요. 자, 일단 갱생공법은 다시 살린다라는 건데 뭐가 있어요? 구조적 갱생하고 비구조적 갱생이 있다. 구조적 갱생은 뭐냐면 관 안에다 관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탄탄한 관을 넣는 거죠. 즉 피복제를 원래 노후된 관에다가 피복제를 완전히 두껍게 바르거나 또는요 관내관 삽입. 관이 이렇게 있으면 관 안에다 관을 삽입하는 거예요. 물론 관경은 적어지겠죠. 또는 관팟의 추진은 뭐냐면 얘는 관경이 작아지지만 얘는 관경을 작아지게 하는 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쐐기처럼 생긴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다음에 밀어붙여서 이제 얘를 관을 설치하면 얘가 부스러져 나가면서 관을 설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치하는 거예요. 얘는 비용이 비싸요.
얘는 비구조적은 뭐예요? 보수해서 쓰는 거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료, 몰탈, 플리우리탄, 라이닝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제 갱생공법을 하려면 작업적 준비공이 중요해요. 폐쇄 예를 들어서 환경이나 안전에 위험하니까 거기 작업전 준비공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꺼내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노후관 갱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안전인가요? 환경인가요? 아니면 유지관리에 대한 DB 예를 들자면은 갱생 보수에 대한 갱생을 딱 했어요. 근데 이게 몇 년이 걸려서 예를 들면 내구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검증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중요해요? 유지보수 이력관리 시스템이요. 여기서는 이런 갱생공법을 했더니 한 5년은 버티더라. 얘는 여기 공법을 했더니 한 10년을 버티더라. 얘 공사비가 얼마인데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5년 버틴 게 더 싸더라. 아니면 10년 버틴 게 싸더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갱생에 대한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갱생에 대한 내구성 평가나 경제성 평가를 위한 뭐가 중요하다? 유지보수 이력 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꺼낼 수 있나요? 중요하죠. 아니 예를 들어서 10억 들였는데 10년 버텨요. 근데 얘는 30억 들였는데 한 5년 버텨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다. 자, 그 정도 하고 이제 논술 가겠습니다. 이제 단답형하고 논술형하고의 접근 방법은 약간 틀려요. 단답형은 짧게 해가지고 기본적인 개념 이해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예를 들자면 어떻게 쓰냐면 기사처럼 써도 용의는 해줘요. 그냥 용어 정의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뭐냐면 논리적인 결론을 내는 걸 굉장히 중요시해요. 아니 논술 시험에서 결론 없는 논술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하나를 먼저 내놓고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논술을 맞닥뜨릴 때 결론 내고 시작해야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축구를 하는데 골대를 보고 뛰지 골대를 안 보고 뛰는 거 봤어요? 그 결과를 목표를 보고 뛰는 거 아니에요. 논술은 그 방향성을 먼저 결론을 내놓고 논술을 써가야지 논술이 방향을 잃지를 않아요. 막 써가면서 이 얘기도 했다 저 얘기도 했다 보면 뭐예요? 논술이 결론이 없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산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전문가를 불러요. 전문가한테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뭐냐? 교수님, 작년에도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재작년에도 일어났고요. 올해도 또 일어날 것 같아요.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산사태 대책을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이 산사태를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뭘까요? 라고 하면 한마디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강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산사태 방지를 해서 어떤 옹벽 위주의 대책이 일변도다. 근데 옹벽 같은 경우에서는 이 산사태의 규모가 더 커지면 어떻게 된다? 더 큰 피해를 입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옹벽보다는 회피, 즉 수로 같은 것들이 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제시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전문가지. 예를 들어서 뭐 산사태 하면은 뭐 대책 시설은 뭐가 있고요, 뭐 이게 우리나라의 뭐 의식을 개혁해야 되고 이런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명쾌한 결론을 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사질토의 동다짐 공법을 적용하기 위한 충격 에너지에 의한 공학적 특성. 공학이라는 것은 이제 공학적인 역학, 응력, 변형에 대한 부분에 어떤 특성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학적 특성은 예를 보면 우리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이것도 이제 우리 강의할 때 하고 문제풀이를 했어요. 이게 중추가 낙하가 되면 자, 표면파는 L파하고 알파가 가고요. 그다음에 최적파는 먼저 가는 게 프라이머리파. 그다음에 나중에 오는 게 세컨더리파래요. 근데 P파는 우리가 이렇게 배운다고 했죠. P 보면은 기분 나쁘다. 액상화 일어난다. 얘는 입자 재배열을 해서 전단광으로 진진하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됐죠? 얘 공학적인 특성은 뭐냐면 P파는 얘가 물에 작용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액상화를 일으키고요. 액상화만 일으키나요? 거기서 이제 더 가지를 쳐볼게요. 어떤 특성이 있나? 액상화만 일으키나요? 도로 구조물의 침하를 유발하고요. 기초 구조물의 부마 찬력을 유발해요. 흙이 주저앉으니까 기초 구조물의 부마 찬력을 작용해요. 또요. 지하 구조물이 부상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진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건 뜨고 어떤 건 가라앉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공학적인 특성이 있어요. 부마 찬력, 액상화. 아니 모래 지반이 왜 부마 찬력이 생기느냐? 여기 이제 말뚝이 이렇게 해가지고 기초를 이렇게 해놨는데 기초를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게 이제 모래 지반이 가라앉으면은 어떻게 돼요?
끄집어 내리잖아요. 그럼 불마찰력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학적인 특성은 기초구조물 대상을 특정해야 돼요. 기초구조물에서는 부마찰력이 생기고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는 연약 집안에서는 액상화가 생기고 또는 뭐 제방 구조물에서 침하가 생기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S파는 어떻게 돼요? S파는 입자재 배열에 따라 지방 강도가 증진돼요. 그 끝이에요? 지방 강도가 증진되면은 전단 파괴나 측방 이동에 대한 정성이 커지고 뭐 이런 것들도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이제 공학적인 특성이 있다라는 건데, 자, 뭐가 문제예요? 일단은 연약 집안에다 때리거든요. 때리면은 연약 집안에서 공학적인 문제가 액상화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 때리는 장비가 굉장히 육중한 구조고요. 무게 중심이 높아요. 중추를 낙하시키려면 낙하 에너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무게 중심이 높아요. 그럼 전도 위험성이 커요. 때리면서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꺼내야 돼요? 전도하는 대책은 가장 기본이에요. 중추를 위에다 올리면 무게 중심이 위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얘 높이도 높거든요. 근데 얘가 연약 집안이니까 그거를 때리는 거지 단단한 집안이면 그걸 왜 해요? 그러니까 연약 집안에 무게 중심이 높은 어떤 장비가 서 있다라는 것 자체가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럼 무슨 대책을 얘기를 꺼내야 돼요? 전도 안전 대책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얘기를 해야지 무슨 뭐 다른 거 얘기해봤자 그렇죠. 그래서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학적 특성하면 피파, S파. 그리고 이제 우리 이런 거 이해하기 쉽게 얘기했죠. 피파는 어떻게 움직이고 S파는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피파는 이렇게 움직여요. 매질이 있으면 매질이 촘촘했다가 드문드문 있다가 촘촘했다가 드문드문 했다가 해서 파의 진행 방향하고 진동 방향이 일치해요. 이게 피파예요. 그러니까 피파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집안을 흔드는 거예요. 수평력으로. 그러니까 얘가 막 위아래로 옆으로 흔들리니까 집안이 붕괴가 되고 구조물이 침하가 일어나는 액상화 파괴예요. 근데 S파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이제 생겼다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 얘가 매질이 이게 등간격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파의 진행 방향은 여기인데 예, 진동 방향은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P파는 이렇게 가는 거고 S파는 이렇게 간다. 그러면 P파가 좌우로 흔들기 때문에 구조물에는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이해되시죠? 얘는 S처럼 생겼다고 했잖아요. 아님 말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는 강의해주는 사람 보셨나요? 이렇게 얘기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서 이렇게 얘기해줘요? 중학교 교사님들이 중학생이나 초등학생들 이제 이해시킬 때 이렇게 쉽게 얘기해주죠. 이게 S파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드려요. 좋다. 자, 그러면 이제 공학적인 특성은 이제 집안의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 즉, 그 액상화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전단 파괴에 대한 정성도 높인다. 입자 재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때리는 장비 자체가 전도 위험성이 크다라는 거죠. 자, 그런 얘기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을 한번 이 재밌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처음 나온 문제인데, 자, 이게 한번 볼까요? 토공의 하자 종류 및 방지 대책하면은 계속 얘기하지만, 그걸 먼저 특정을 하셔야 돼요. 토공이 뭐냐, 하자가 뭐냐 하는 거예요. 자, 토공은 뭐죠? 굴착, 운반, 사토로 이루어진 작업이에요. 김정호 씨 토공이 뭐예요? 굴착, 운반, 사토. 자, 김정호 씨 준설이 뭐예요? 준설, 운반, 매립으로 이루어진 작업으로서 준설시 주의사항은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토공시 주의사항은 굴착할 때 주의사항, 운반할 때 주의사항, 성토, 다짐할 때 주의사항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자, 토공은 굴착, 운반, 사토, 더 나가서 성토 및 다짐도 들어간다. 어떤 제방이나 도로 구조물을 만들면. 그리고 하자는 뭐냐면 시설물의 결함이에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토공을 할 때 시설물에 뭐가 생기나요? 사면도 생기고 고성토 구조물도 생기고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하자 종류는 뭐다? 본 구조물 하면은 사면 붕괴 또는요 집안 침하 또는 성토를 하면 뭐예요? 측방 유동. 근데 주변 시설물도 문제가 생겨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연약 집안 위에다가 성토를 고성토를 하고 여기에 집안에 여기에 이제 도로가 있어요. 원래 도로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도로를 확장을 해요. 이렇게 하면은 뭐 한다? 얘가 치마가 생기면서 얘를 끄집어 내려요. 이걸 뭐라고 한다? 연동 치마라고 했죠. 그러니까 주변 구조물이 만약에 이렇게 성토 구조물 말고 무슨 교량 구조, 기초 구조물 또는 뭐 지하 박스 구조물 이런 것도 같이 끄집어 내린다고요. 그 연동 치마의 대표적인 거동 특성이 뭐예요? 그게 부마 탄력이에요.
이랬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대책은 뭐죠? 사면붕괴 방지 대책, 집안 침하 저감 대책, 식방 유동 대책, 연동 침하에 대한 차단 대책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 대제목으로.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논리적인 접근 방법이 뭐예요? 먼저 대상을 특정해야 돼요. 아니 토공이 무엇이냐? 하자가 무엇이냐? 토공의 작업 범위의 정의, 하자의 정의 이것부터 얘기를 한 다음에 그걸 풀어나갔어야 돼요. 그래야 대책이 나오는 거지. 그냥 쓰면은 뭐가 방지돼? 뭐 내적, 외적, 구조적, 비구조적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하자의 종류를 특정한 다음에 그 특정된 주요 하자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얘네들을 의미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내용을 보면 한글이 참 어려운 거죠. 예, 이걸 내용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분해를 한 다음에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위에 했던 문제인데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면 교량 구조물의 재진, 내진, 면진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이렇게 풀었어요. 똑같은 문제예요. 자, 일단은 지진 제어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보기 싫어도 지진 제어를 이제 이거를 강의를 하려고 그러면 저도 이제 내용을 한번 보고 딴 얘기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보니까 누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계측 시스템이다. 시스템이니까 계측 시스템 같아요? 그건 아니죠. 시설물 모든 시스템이라는 거는 뭐 시스템이 영어로 뭐죠? 그러니까 무슨 이제 예를 들면 구성 요소가 모여 있는 하나의 개, 즉 우리가 얘기하면은 구성 요소의 집합체예요. 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제어 시스템은 뭐냐면 잘 자란 뭐 교자 장치나 이런 것도 될 수 있고요. 교각 구조물도 있고요. 이거를 하나로 다 통칭해서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의 구성 요소 각각에 대해서는 시설물이나 부재가 되는데 이 부재가 전체가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걸 뭐라고 한다?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하면 뭐 계측 시스템 이런 게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건 자, 계측 시스템은 뭐예요? 센서, 그다음에 서버, 그다음에 이거를 연결하는 어떤 로거 이것들이 다 각각의 구성 요소가 붙어 있는 하나의 전체적인 구성 요소를 뭐라고 한다? 시스템이라고 부르죠. 센서는 센서고요. 서버는 서버예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어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제어하는 시설물의 통칭을 얘기해요. 근데 누가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거 계측 시스템이라고요.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용어 정의부터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여러분께서 이제 기술사라고 이제 뭘 하도 이렇게 해서 아 이거는 이거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이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어 시스템은 내진 시스템도 있고요, 재진 시스템도 있고 면진 시스템도 있다. 똑같은 얘기죠.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도 분류를 해요. 중소규모의 보강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고요. 시스템에 대한 부분에서 시스템에 대한 대책을 중소규모의 보강, 즉 교자장치, 받침장치. 우리가 얘기하는 그 상부 구조물이 있고 하부 구조물이 있으면 부속 장치가 있잖아요. 신축이음이나 아니면은 교자장치 그런 류가 중소규모의 보강. 그다음에 교각 자체를 보강하거나 이런 거는 직접 보강.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죠. 그렇게 하고요. 이 제어 시스템에서 효율적인 방법은 뭐냐면 소선 힌지 영역에 대한 부분.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교각이 이렇게 있으면 양주 교각을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전에 고베 지진 또는 이제 일본의 지진 사례를 이렇게 보시면 이런 사진 한번 보셨나요? 교량이 자빠졌는데 어떻게 자빠졌어요? 교량이 철도나 이렇게 도로 육교가 이제 자빠졌는데 다 어디가 깨졌냐면 여기가 터져 나간 거예요. 보통 이제 주철근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지진이 나면 어떻게 된다?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흔들리죠. 얘가 이렇게 흔들려요. 즉 응력 집중이 접속부에서 생겨요. 그럼 얘가 막 흔들리면 어떻게 되냐면 주철근 옆에 피복 두께에 있는 그게 탈락이 돼요. 흔들리니까 여기 응력 집중이 되니까 이 피복이 이렇게 탈락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철근이 노출이 되니까 철근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옆으로. 그러더니 얘가 똑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소성 힌지 영역이라고 해요. 소성은 뭐냐면 자 탄성은 눌렀다가 빼면은 회복되는 거. 즉 하중을 제거했을 때 변이가 회복되는 걸 탄성이라고 해요. 자 제 피부 탄성인가요? 눌렀다가 회복이 된다. 근데 눌렀는데 안 나와요. 그럼 뭐예요? 그건 소성이에요. 즉 하중을 제거했을 때 변이가 회복되지 않는 성질을 소성이라고 해요.
소성 힌지 영역은 뭐예요? 힌지인데 얘가 낭창낭창한데 변형이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강을 하면은 지진에 대한 어떤 재진 또는 내진 대책이 훌륭할 수 있다. 여기다 강판 보강 해봤자 소용없다 그 얘기예요. 여기다가 집중해야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진에 대한 어떤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뭐예요? 취약 구조의 보강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나 응력 집중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조하지. 아니 이걸 내진 대책한다고 이게 강판 보강해서 이렇게 두른다. 여기 힘이 집중되는데 지금 여기다 비경제적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꺼낼 수 있다라고 본 강의 때 얘기를 하고 이거 문제 풀었죠. 똑같은 문제 풀었어요. 요거 지진 하중 제어 시스템에서 시스템만 빼고 이렇게 풀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했던 얘기니까 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게 제가 아까 했던 얘기가 이 얘기예요. 자, 미고결 집안에 대한 특성, 그 공학적 특성하고 미고결 저토피에 대한 공학적 문제점이 대책 말이 어렵잖아요. 근데 뭐부터 얘기한다? 일단은 미고결 저토피라는 것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미고결 저토피의 정의가 뭐냐? 자, 사진 안 찍으셔도 돼요. 이게 나중에 중요한 거는 별도 강의할 거예요. 이거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여러분께 주제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중요하다는 것만 나중에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다음에 나올 확률이 적죠. 이거 132에 나올 확률은 거의 0%에 가까워요. 근데 이제 접근 방법만 이해하시고 나중에 진짜 중요하다는 건 그때는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일단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속성작용이라고 이제 토질 및 안반공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반화, 퇴적층이 토사가 안반이 되잖아요. 이 안반화되는 톡성작용은 두 가지 작용을 얘기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압축작용, 자중 때문에 눌리는 거예요. 고압착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결작용, 이건 세멘테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집안 물질 중에 시멘트 같은 점착 성질이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그 흙에서도 이제 점착 성분이 있는데 그게 용출이 돼서 거기 녹아서 융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눌리고 굳어져야 돼요. 그게 이제 안반작용이죠. 근데 미고결이라는 건 뭐냐면 눌리긴 했는데 굳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이런 안반이 뭐냐? 풍암이나 연암이에요. 굳어지면 보통암 이상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파쇄대도 많고 용출수도 나오고 이게 뭐냐면 안반 같지 않은 안반이에요. 풍암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고결이 안 됐다. 굳어지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아는 거예요. 근데 엄밀하게 공학적으로 접근하면 뭐냐면 안반한 암석화작용인 속성작용은 즉 압축작용과 고결작용이 일어나는데 이게 안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접근하면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걸 모른다 내가. 그럼 어떻게 하냐면 미고결이라는 거는 공학적인 특성은 뭐냐면 안반 분류는 연암이나 풍암 같은 안 좋은 안반이에요. 근데 이걸 공학적 특성을 어떻게 하냐면 공학이라는 거는 우리 공학적인 분류 방법 있죠. RMR 분류. 강할 상간지. 그러니까 강도 RQD 이런 부분을 볼 때 강도는 약해요. 50메가파스칼 이하.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강도가 약하다면 안반에서 50메가파스칼 50이라고 생각을 많이 한다고 했죠. RMR 분류에서 50 이하면은 연합. 보통함 이하. 50메가파스칼 이하면은 뭐 또 예를 들자면은 Q 시스템에서는 5 이하. 하여튼 5 밑으로 가면 전부 다 안 좋은 거라고 제가 강의를 할 때도 했었어요. 일단은 자 강도는 작다. RQD는 50 이하다. 불연성면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고 용출수가 많이 나온다가 미고결 집안의 특성이에요. 공학적 특성이에요. 자, 공학적 특성은 뭐냐면 역학 얘기하는 거죠. 강도는 작고 변형은 많이 생기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학적 특성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공학적 분류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학적 분류 기준으로 얘기하면 돼요. 강할 상간지, 강도는 작고 RQD는 작고 이런 거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미고결은 뭐 하는 거예요? 풍암, 연암 정도예요. 즉 얘가 경화가 안 된 안반이에요. 경암이 아닌 안반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먼저 얘기할 때 뭐냐면 미고결의 정의부터 얘기를 했어야 돼요. 미고결 안반이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해야지 저토피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이제 터널을 뚫으면은 터널을 이렇게 할 때 이완 영역이라는 걸 얘기한다고 했죠. 이완 영역보다 토피가 작으면 저토피라고 부르는데 이완 영역은 얼마로 본다? 보통 얘가 D면은 탄성 집안에서는 얼마요? 2에서 3D예요.
그러니까 보통 집안에서는 이완 영역이 2에서 3D예요. 그러니까 토피고가 2에서 3D 이하면은 저토피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연약 집안은 얼마로 본다고 했죠? 5D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미고결 저토피는 풍암 지역의 저토피는 5D 이하예요. 그러니까 꽤 넓은 지역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보강 대책은 5D까지는 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딴 분들이 풀어놓은 거나 뭐 인터넷이나 자료나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미고결 저토피를 일단 정의를 안 했어요. 거기다 보강 방법만 잔뜩 하죠. 강간다단한다 뭘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디까지 보강해야 되는지 미고결 저토피가 어느 범위까지 가는지를 모르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런 부분이 중요해요. 그러면 1페이지에 뭐부터 얘기했어야 돼요? 미고결 암석의 분류나 정의, 저토피의 적용 범위 이거부터 얘기를 하고 갔어야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논리적인 접근 방법은 뭔가요? 문제를 문구를 분해하고 각각 정의를 내려야 돼요.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지 쓰는 거지. 자, 미고결 저토피를 몰라요. 모르는데 무슨 대책이 나와요? 도대체.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안방공학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다면은 고결이라는 것은 이 속성작용과 압축작용과 고결작용이 있는데 고결작용은 이게 안 된 거다 라고 시작하면 이건 가장 정확해요. 근데 이렇게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토질 및 기초에서 이런 문제를 내도 저렇게 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미고결 집안은 뭐예요? 일단은 보통함 이하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굳지 않았다라는 것은 전리도 많고 용출수도 많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저토피는 얼마 범위인가? 보통 우리가 상상하는 2에서 3D 이하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높은 게 저토피로 볼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인 안반 범위는 얼마예요? 2D 정도가 저토피라고 봐요. 2D 약간 넘어가면은 뭐예요? 저토피라고 안 보거든요. 근데 얘는 다르다는 얘기죠. 토피고가 상당히 높아도 저토피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맨날 강의할 때 이러잖아요. 저토피 하면 저토피부터 정의부터 하고 시작하고 해야 된다. 저토피의 영역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저토피 대책이 나오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답답해요. 문제를 푸는데 교수님들이 나와서 심지어는 교수님들이 나와서 어떻게 한다? 이걸 얘기를 하는데 방법은 미고결 저토피 자체를 정의를 안 하고 그냥 얘기를 해요. 핵심은 저토피가 어디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높은 것도 저토피로 취급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얘기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터널 같은 데 보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제 터널을 뚫는데 갱구부나 이런 데는 저토피예요. 굉장히 얕은데 일반부에서도 저토피가 될 가능성이 큰 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암이 풍암이네요. 그럼 여기는 붕괴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커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막장 조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막장에 대한 페이스 매핑에 대한 조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를 보고 이 토피고에 대한 부분에 재평가가 필요해요. 그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상유지공, 이거는 뭐 시험 문제 그대로 나왔죠. 이건 이제 보겠습니다. 분류는 어떻게 한다? 규모에 따라서는 낙차 높이에 따라서는 50cm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서 낙차공과 대공으로 나눌 수 있고요. 또는 구성 요소는 어떻게 돼 있다? 얘가 보물바하죠.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물이 상류 상태에서 도수가 돼서 그 다음에 다시 상류 상태가 되는데 이게 이렇게 이제 구조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뭐가 있다? 보물바, 본체공, 물바지공, 바닥보호공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시공시 유의사항에서 특히 유의할 사항은 이게 주요 위치가 있죠. 여기서는 물이 이렇게도 흘러가지만 물이 이렇게도 기어 들어가요. 여기는 불투수성 구조물이지만 여기는 투수성 지반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침투류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물이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밑에서 뭐가 생긴다? 본체 밑에서요? 파이핑 안전 대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뭘 해요? 차수공을 하잖아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 밑에 투수성 지반에 침투수가 생겨서 파이핑이 일어날 위험성이 크다고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본체공 하부에 파이핑 대책이 있지만 물바지 여기서는 캐비테이션이 일어나요. 여기서는 굉장히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캐비테이션이 일어나고요. 담부에서는 와류 침식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이 별도 대책이 필요해요.
즉 담보를 연장을 하거나 10m 이상 연장을 하거나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한다? 시공식 특히 유의사항은 뭐예요? 본체공 하부의 파이핑 대책 또는 이 본체공 여기 도수부에서의 캐비테이션 침식 대책 또는요 단부에서의 무슨 대책? 세굴에 따른 어떤 와류에 따른 세굴 대책이 중요하죠. 그런 얘기가 나와야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한다? 우리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점 관리란 무엇인가? 중점 관리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중점 관리 대상, 중점 관리 위치, 중점 관리 시기가 있다고 했죠. 어떤 부재 특정 위치가 더 중점 관리를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거기에 하자가 생기니까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뭐 했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 내용 이것도 이제 적중된 문제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공용중 교량의 성능자 하면은 성능부터 먼저 정의를 했어야 돼요. 성능이 뭐냐 하는 거죠. 우리 이거 3번 정도 풀었어요. 자, 성능 뭐 한다? 안내 사종 이렇게 외운다고 했죠. 안내 사종. 자, 안전 성능, 내구 성능, 사용 성능, 종합 성능이 있는데 안전 성능은 구조 안전이 주예요. 재하 시험하는 거. 그다음에 내구 성능은요. 콘크리트 내구 성능이 주예요. 실은요. 뭐 열화에 대한 안정성. 그다음에 사용 성능은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이 주예요. 종합 성능은 얘네들이 만약에 이렇게 했어요. 성능 평가를 하는데 얘가 A 등급 맞고 얘가 B 등급 맞고 얘가 C 등급 맞았어요. 얘 종합 성능은 무슨 등급? C 등급이에요. 이해되시죠? 종합 성능은 얘 등급을 다 합쳐서 제일 낮은 등급을 줘요. 이해되시죠? 근데 어디에 집중해요? 안전 성능에다가 집중해야 돼요. 안전 성능은 이 지금 요 안전 성능 구조 안전은 붕괴가 되느냐 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안 해요? 안 한다요.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정자교 분당에 그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 3종 시설물 이하 이런 시설물 보면은 유관 점검만 하고 대충 하고 말잖아요. 근데 안전에 대한 구조적 안전 평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거가 철저히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꺼내야 돼요. 아니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공용중 교량의 성능자하고 내화 성능 시험 방법. 이거 시험 문제를 딱 보면 뭐하고 이슈하고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중소규모의 붕괴에 대한 문제하고 맞는 것 같죠. 얘가 분명히 얼마 전에 B등급을 맞았는데 무너진다는 게 말이 돼요? 이거는 성능 평가할 때 무슨 성능만 본 거예요? 내화 성능이나 유관 관찰만 위주로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서 시설물을 관리를 하는데 1종 교량과 2종 교량 이렇게 해요. 우리가 이제 점검을 어떻게 하죠? 긴정정정, 긴급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자, 얘는 이제 이렇게 하고요. 뭐 긴급안전점검은 빼고요. 일단 점검을 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이제 안전점검을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렇게 해요. 아니, 일종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을 해서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게 5년 지났다고 정밀안전 진단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얘가 A등급을 맞아 5년 돼가지고 주기가 됐는데 A등급을 맞았어요. 근데 굳이 이거를 정밀안전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노후가 안 됐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주기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런 멀쩡한 시설물에 대해서 들어가는 어떤 유지관리비가 중소교량에다가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중소교량에 대한 부분은 또 빈도를 작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일률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내화 성능에 대한 점검 주기나 방법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즉 시설물에 대한 안전평가 등급이 정기안전 정밀점검에서 A등급을 맞고 시설물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좋은 등급을 맞으면 정밀안전진단의 주기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 예산을 어디다 쓴다? 3종 이하의 소규모, 중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점검 주기를 당기는 거예요. 맞나요? 실은 이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법이 틀렸다가 핵심이에요. 이해되세요? 아니 누가 어떤 기술사가 교수님이 이거를 내용을 상세하게 이게 알고 있느냐 이걸 보고 싶겠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걸 듣고 싶지. 그래서 기술사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 1등급 교량이나 예를 들어서 이제 1등급이나 아니면은 시설물에 대한 등급 평가가 상향의 어떤 등급을 받은 데 대해서는 빈도를 좀 늘리고 내화 성능에 대한 어떤 내화 성능에 대한 부분에 어떤 빈도를 늘리고 나머지 중소교량을 좀 좁혀야 된다.
라는 의견을 제시해야 돼요. 안 그래서 붕괴 사고가 났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화 성능은 어디예요? 이 구조 안전 성능에 대한 부분 얘기해요. 정적 제하 시험, 동제하 시험 이런 게 하고요. 추가로 이제 계측해서 모니터링해서 얘를 분석을 좀 더 하죠. 근데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뭐예요? 내화 성능 평가 방법에 대한 재평가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즉 쌩쌩한 구조물은 빈도를 늘리고 거기서 생기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어디다 투입한다? 중소교량에 대해서 내화 성능 평가에 대한 부분을 기준을 더 줄인다. 빈도를 줄인다. 이런 방법으로 지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꺼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맞죠? 예, 그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기술사 시험은 실무상의 개선책을 제시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매번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그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 강의를 듣고 하면 더 좋지만은 또 어떤 얘기를 한다?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답답하면 뭐예요? 생각한다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거 어떠냐고. 이거 괜찮을까요?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제가 들을 때 논리적으로 타당한데요? 어떨 때는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이런 얘기는 안 하더라도 얘기를 평가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 답안을 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문제를 풀 때 결론부터 내고 하세요. 실무상의 문제점이 뭐지? 개선책이 뭐지? 자, 요 정도 하고요. 또 10분 쉬었다가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10분만 쉴까요?